안녕하세요. 채소과외식 레시피 저자 조승우 한약사입니다. 이렇게 방송대에서 다시 인사드리게 된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고 또 역시 인생이 성공했다. 왜냐면 죽지 않고 이렇게 다시 살아 돌아왔으니까요. 현재 25년 3월 기준으로 했을 때 세상에 벌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정말 많은 또 희생자들이 났었죠. 특히나 제가 참 공포를 느낀 게요. 이 전쟁이 정말 현대화됐다. AI 인공지능이 모든 전쟁에도 자리 잡았다라고 느낀 게 약간 크기가 2, 3m 정도밖에 안 되는 드론이죠. 이 비행기의 정말 축소판인 이 드론이 우리나라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필리핀 마닐라까지 약 2,500km나 날아갈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을 살리고 자원, 즉 지구 환경을 살리는 데 쓰이면 좋겠지만 우크라이나의 수도에 정말로 오늘은 우리에게 큰 일이 없겠지, 공습 경보가 없겠지 하고 잠든 아파트죠. 그래서 한 부모가 정말 인터뷰를 봤는데 그 작은 아파트 창문으로 이 러시아에서 보낸 드론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게도 14살 딸 방이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자폭 드론인데 그 창문을 통해서 들어온 순간 열 폭탄이 터지면서 모든 걸 녹였고 부모는 딸을 구할 새도 없이 겨우 몸을 피해서 생명을 부지할 수 없었지만 딸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거죠. 그럼 이 폭격이나 단순한 대포나 미사일을 떠나서 이 자그마한 1인을 대상으로, 즉 암살 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민간인을 향해서도 무차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이게 과연 우리나라도 안전한가? 그렇지 않다라는 게 항상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방송대에서 나왔던 강연에서 제가 감사드려야 되는 이유가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성공한 인생이다.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괴로울 이유는 하나도 없다. 이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볼 수도 있겠죠. 오늘 제가 이렇게 처음 강연 초반부에 전쟁에 대해서 그리고 삶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강연 주제는 방송대에서 제가 최초로 다른 곳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죽음, 특히 자연사, 존엄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하는 부분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CC의 주스도 방송대에서 항상 먼저 말씀드렸고 제가 책이 출간이 될 때마다 가장 먼저 오고 싶은 곳이 방송대이기도 하거든요. 아마도 제가 30대 때 약대를 다시 들어간 만학도 그 경험이 있어서 우리 방송대 구독자 여러분도 뭔가 끊임없이 공부하고 삶의 지혜를 터득하려고. 그런데 저는 학문적인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뭔가 이 강박에 의해서 남들도 아니까 우리도 해야 돼. 나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인공지능, AI. 최근 들어서는 양자역학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공부라는 것은 생존을 위한 공부, 그리고 유행이나 아니면은 돈, 명예, 사회적 지위 이런 것을 위한 게 아니라 삶을 위한 공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채소과외식 레시피도 출간하게 된 것도 제가 강연 말미에 짧게나마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까지 해주시면 제가 방송대에 온 이유가 더할 나위 없이 성공한다라는 생각으로 1시간 동안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양자역학, 양자 컴퓨터 요새 뉴스에서 간간히 나오거든요. 그리고 주식시장에도 아주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요.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10년 전부터 해가지고요. 근데 이 비트코인이 이 양자역학, 양자 컴퓨터의 등장으로 인해서 아주 급 하락하는 경우를 보여줬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진단 말이에요. 도대체 양자 컴퓨터를 우리가 알아야 되나? 양자역학에 대해서 알아야 되나?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는 우리가
생활 전반에 컴퓨터, 휴대폰 그리고 모든 곳에 쓰이고 있잖아요. 이 반도체에 쓰이는 기술이 양자역학이다. 그래서 뭐 슈레딩거의 고양이다 이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양자역학은요. 스스로 과학자들조차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한 번에 이해하면 그것은 정신병자일 것이다. 제가 이해한 양자역학을 여러분께 쉽게 좀 전달해 드리면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인식이기도 합니다. 1 더하기 1은 0이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더 무한한 가능수를 가진다. 저는 양자역학을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삶에 대해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인식 그리고 누구나 받아들일 법한 상식 그것을 뛰어넘는 학문이다. 현재 2025년이니까요. 벌써 양자역학이 나온 지 100년이 됐습니다. 이제서야 그게 우리가 어느 정도 일상생활에 상용화하고 이해할 수가 있어서 우리들에게 좀 친숙하게 다가오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이 양자역학이 가장 저는 두드러지게 사용되고 있는 분야가 우주에 대한 탐구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엄청난 계산이 많이 필요한 곳이 우주거든요. 제가 여러분께 강연 초반에 이 우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것은 제가 항상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부터 알아야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첫 출발이 된다. 그래서 인문학적인 관점, 그러한 통찰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영상이나 책을 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우리 지구에 우리 인간은 살고 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 종이죠. 약 25만 년에서 30만 년 정도의 그 기원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께 한 번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건 종교적인 믿음과는 일단은 좀 구분을 하셔서 마음을 편하게 갖고 들여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부분은 분명히 큽니다. 하지만 사실과는 또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 신의 존재를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외계인이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확인된 것은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이고 우리 인간이 처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약 1500만 년으로 보고 있고 그 시작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인원, 침팬지 이러한 DNA가 99.6%가 유사하고 이 뇌의 발달 차이로 단 0.4%의 차이로 현재 지구의 영장류 중에 포유류 중에 가장 최상의 꼭대기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그럼 지구는 어디서 왔느냐? 이런 질문이 또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까지 나와 있는 과학자들 그리고 모두가 인정한 게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 특수 상대성 이론 그리고 뭐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난 수천 년 동안 쌓아진 지식과 발견에 의해서 과학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세시대에 천동설 지동설 이래가지고 갈릴레오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했던 유명한 일화를 기억하실 수 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 지구는 스스로 중심을 갖고 나머지 태양이나 이런 행성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천동설, 지동설이죠. 그런데 현재 과학에서는 이제는 지구도 공전을 하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하느냐? 태양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이 태양이라는 별은 과연 우리 지구에만 있을까? 태양 옆에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 행성들까지 밝혀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주 밖으로 만원경, 허블 만원경부터 해서 제임스 웹 만원경까지 막 보내왔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봤더니 이 우주라는 존재가 은하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하는데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는 은하수라고 부르고요. 이 은하수가 최소한 우주에 1000억 개가 넘게 있다. 그리고 태양과 같은 별도 1000억 개가 넘다. 그럼 우리 지구와 같은 행성이 정말 수십조, 수백 개의 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주는 계속 팽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계산을 하는데 양자역학, 양자 컴퓨터가 앞으로 더욱더 쓰일 거다. 그래서 기대가 계속 전망이 되는 거고요. 정말 이 광활한 우주에
그 중에서도 우리 인간이 자리 잡기까지 무려 138억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빅뱅 이전에는 또 뭐가 있었지라는 질문에 결국에 과학자들도 그거는 신만이 알겠지. 이때의 신은 뭐 하느님 아니면 알라, 부처님 수십, 수백, 수천 뭐 여러 종교가 있으니까요. 그 신을 지칭하는 건 아니고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 자연 현상, 과학적인 현상을 뭉뚱그려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빅뱅 이론이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졌고요. 실제로 지금도 계속 관측을 하기 위해서 우주 탐사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은 생각을, 사고를 넓게 가졌을 때 우리가 100년에서 120년을 살아간 동안에 있어서 굶어 죽을 걱정은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 지수는 정말 떨어져 있고 건강 수명은 86세를 넘어가고 있지만 건강 지수라는 건 더더욱 떨어져서 24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한 해에 약 35만 명이 사망을 하는데요. 노년을 거의 다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도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5년도에 나온 설문조사를 보면요. 마지막 임종을 어디서 하고 싶냐는 물음에 80% 이상이 자택, 내가 생활했던 곳이라고 답을 했지만 70%가 넘는 인원이죠. 20명에서 25만 명이 병원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냐는 거죠. 어떻게 죽을 건지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해서 법을 만들기까지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1980년대부터 스웨덴이나 덴마크, 특히 스위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과연 의학기술,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이 삶이 마무리가 병원에서 왜 이렇게 고통 속에 살게 되는가라는 거기에 목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들어보셨던 안락사라는 게 등장합니다. 지금 이제 조력사라는 말로 바뀌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스위스가 마지막에 고통 없이 갈 수 있게 약물이든 아니면 특정한 가스든 뭐 기구까지 나온 상태거든요. 기계에 들어가면 몇 분 안에 스스로가 거기에서 죽음을 고통 없이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계까지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약 20년 넘게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서 그 연명 치료를 했다가 이제 그게 헌법 소원을 제기한 거죠. 이거는 무의미하다. 왜 이런 것을 하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서 판례를 만들었듯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7년도에 급작스러운 사고입니다. 뭐 넘어져서 머리가 다쳐서 뇌사 상태에 빠진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하듯이 인공호흡기를 달고 또 여러 가지 치료를 당연히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은 생명을 살리는 게 가장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거를 비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식물인간 뇌사 상태에 빠진 그 환자를 가족들은 집으로 데려가기를 강력히 희망을 했고 의사들, 의료진들도 귀가 서약서를 쓰고 보냈지만 그 인공호흡기를 떼고 나서 5분 만에 그 환자는 사망을 합니다. 그때 의료진들이 바로 살인방조죄라는 말 그대로 법원에서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부터 더더욱 우리나라에서는 병원에 일단 가면 인공호흡기 떼는 거를 환자 본인 의지나 가족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하게끔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의 판례가 나오죠. 김할머니법이라는 게 생겨요. 가족들이 이제 얘기를 하죠. 우리 어머니는 평소에 절대 인위적으로 이러한 것을 하는 걸 싫어하셨다. 그래서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이때 이 사회적으로 도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논의가 시작된 게 연명의료 개정법이라는 게 개정을 계속했지만 정확한 명칭은 아주 깁니다. 호스피스 완화 치료에 대한 건데 줄여서 연명의료 결정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게 2016년이에요. 불과 얼마 안 됐죠. 그리고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기 시작한 게 2018년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게 나왔냐? 여러분이 많이 보셨던 연명치료 거부를 할 거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입니다. 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공호흡기, 그 다음 심폐소생술이 먼저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 혈액투석 아니면 수혈, 항암제도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체외 생명유지술, 에크모라는 기계로 하는 것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혈압 상승제.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조금 여러분도 느끼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는 혈압약을 평생 많이 먹어야 되는 줄 알고 병원에서도 120, 80만 넘으면 지금은 경계 수치만 돼도 약을 먹어서 혈압을 떨치려고 하는데 정작 생명을 살릴 때는 혈압 상승제를 넣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혈압을 높여야 사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복잡한 기전이긴 하지만 단순한 여기서도 저는 이거는 혈압약으로 평소에 우리가 혈압을 떨치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이러한 연명 의료 행위를 하지 않고 나는 내 스스로 주어진 색을 마감하고 싶다. 이것을 미리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환자 본인의 최선의 선택을 보장하고 그 누구보다도 본인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있는 죽음을 보장하기 위해서 결정할 수 있게 만든 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요 25년 3월을 기준으로 전국에 약 275만 명이 등록이 돼 있고요. 실제 이 의향서를 등록하신 거에 의해서 임종을 맞이하신 숫자는 약 41만 명으로 되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제가 한 해에 35만 명이 죽고 그리고 이 임종에 가까워지는 여기에 임종에 가까워진 것은 말기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 의학적으로 판단을 담당 의사와 전문의 한 명이 이분은 이제 의학적으로 더 이상 가망이 없어서 호스피스 즉 완화 의료를 하는 곳으로 보내든지 아니면은 인공호흡기를 떼드리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여기에 아직까지는 모든 질병이 해당되지 않고 여러분이 가장 많이 두려워하시는 그리고 사망률 1위기도 한 암, 말기암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이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그러니까 호흡을 못하는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다 만성이 붙어요. 진단명에. 그러니까 만성 그리고 간이죠. 간이 있어서 이게 더 이상 연명이 안 될 때 그리고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여기 이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은 게요. 다 나이 드신 분들이 임종을 맞이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태어났을 때 아니면 유전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고통을 겪는 자녀분을 이렇게 케어하는 부모님들 많으세요. 그래서 청소년 완화 의료 대상자가 있습니다. 약 24세 미만인 경우가 해당되고요. 이때는 어떠한 질병에 상관없이 다 이 호스피스 의료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여기에 해당이 되신 분들은 한번 이걸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홈페이지에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궁금하신 분들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이렇게 치시면 되고요. 아니면 중앙호스피스센터 이렇게 두 곳을 잘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을 하고 왔습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소에서는 이것을 받도록 돼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다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보건소에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되고 노인복지관에서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인들 대상으로 할 수 있게 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정부가 인증한 국공립 그러한 기관에서도 되고 근데 아직은 전국적으로 다 시행이 안 됐으니까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인천 송도니까 어디가 제일 가깝지 했더니 병원에서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서 설명을 듣고 했습니다. 신청을 했더니 한 1시간 내에 알림 문자가 오더라고요. 등록이 잘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등록이 잘 된 걸 홈페이지 상에서 다시 한번 본인 인증하고 나서 조회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할 때 고민이 되실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내가 치료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근데 이제 여러분이 캐치를 하셔야 될 부분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치료라는 게 이것을 받으면 나을 수 있다라는 분명한 무의식 중에 희망 고문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걸 해도 더 이상 삶이 이어지지가 않는데 영양 공급과 닌겔과 뭐 여러 가지 방법, 인공호흡기 특히나 기도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과연 이게 인간으로서 맞는 거냐. 그게 이제 존엄사에 해당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연명치료라는 말을 그래서 쓰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직까지도 우리는 사회적으로 더 합의하고 도출이 돼야 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분이 죽음을 생각한다면 삶과 죽음을 동일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교통사고가 만약에 제가 나잖아요. 응급실로 가겠죠. 무조건 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그대로 죽는다라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응급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합니다. 수술도 하고. 그 이유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본인이 동의를 해놓은 게 조회가 되면 그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도 얘기했죠. 기본적으로 다 한다 하는데, 이게 더 이상 생사가 판단이 없을 때, 내가 아무리 우리가 부부지간의 인연이 있고 그리고 같이 오래 살았으면 좋겠으나, 내 중후에 대한 결정은 당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한 거다. 절대 걱정하지 마라. 저희 아내는 항상 얘기해요. 냉동인간 시킬 거다. 자기 옆에 항상 놔줄 거다. 그게 과연 누구를 위할 것인가를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를 아직도 거부감이 조금 들고 그게 있으신 분들은 절대 이게 어떠한 처치나 시술이나 치료를 안 하는 게 아니다. 하고 나서다. 왜 문제가 여기서 계속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우리나라가 이게 저는 연명의료 결정법이 나온 것만 해도 아주 큰 첫발을 내디디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19조 2항에 결정적인 단서가 달려버립니다. 바로 영양 공급, 물, 산소, 이러한 기본적인 것은 중단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 의학적 판단을 누가 하냐는 거죠. 의사가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몸이라는 게요, 인공호흡기를 안 하고 있더라도 이 영양 공급이 계속되고, 여러분이 몸만 좀 아프면 가서 맞는 게 이제 수액이잖아요. 그게 포도당이나 아니면은 나트륨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게 계속 들어가고, 이게 오래가 됐을 때 또 방법이 안 되면 정맥 중심 이런 방법으로 또 영양 공급 방법이 여러 개 있는데, 가장 끔찍한 게 코로 넣는 거예요. 그런데 환자들이 얼마나 이걸 고통스러워하고, 특히나 의식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막 코스를 잡아 빼요, 호스를. 그러니까 요양병원에서는 팔다리를 다 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위루술이라 그래서 위내시경을 해서 간단하게 위에 구멍을 내 가지고 영양 공급을 하니까 안 죽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원래 주어진 수명대로 살다 가는 게 자연사고 존엄사인데, 남은 가족들한테 경제적인 비용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갑니다. 그래서 여기 같이 등장한 게 뭡니까, 여러분? 보험이에요. 은행과 금융권과 보험사들은요, 영업이익률은 갈수록 늘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혜택을 받는 수는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마치 내 죽음을 내 가족들을 위해서 드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번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에 보면 호스피스 이용을 할 거냐라는 거에는 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19조 2항 때문에 병원이라는 명칭이 붙은 데서는 이것을 중단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완화치료라는 것까지 이제 와서 말기암 환자들이 정말 이 독성항암제, 표적항암제, 수술, 방사선 치료 모든 걸 했지만 가망이 없다는 거는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실을 10년 동안 여러분이 해야 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임종을 죽기 전날까지 비타민 D 검사하고 엑스레이를 찍고 이동형 CT를 찍는 그 상황에 있다가 죽을 건지를 선택을 하라고 하면 하실 분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만이라도 작성을 해 놓으셔야 그나마 우리가 원하는 존엄사에 가깝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다. 그것마저도 현재 아주 어렵다. 왜? 영양 공급은 중단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스피스에 가도 이것은 중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 이 시설이 갖춰진 곳이 1000여 개밖에 안 돼요. 병상으로 따지면 약 1500개에서 2000개가 미만이 안 돼요. 그러면 1년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말기암 해서 임종으로 의학적으로 확실히 진단을 받아서 돌아가신 분들이 9만 명에서 10만 명입니다. 딱 봐도 대비가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요?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고독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집에서 고독사 하는 거랑 중환자실에서 가족들하고 인사도 못하고 고통 속에서 살다 가는 거랑, 현재 우리 과학기술이 어디까지 밝혀졌냐? 인간은 자연사일 때 케톤산이라고 표현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엔도르핀이라는 이 호르몬이 뇌에서 분비가 돼서 고통을 못 느끼고 죽는다. 그래서 자연의 동물들도요,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면 모두 다 조용히 자기가 죽을 곳으로 갑니다.
남은 가족들에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한 자연의 섭리인데요. 그리고 자신의 시신을 다시 또 자연으로 돌려보내주는 거죠. 임종을 집에서 하는 거를 또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범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역시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호스피스, 완화치료부터 해서 요양병원 아니면 요양원, 기관에 안 계시고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경찰을 부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나 보험을 많이 드신 것과 동시에 상조회사도 가입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편하신 방법은 상조회사 가입을 하신 분들은 담당 상조회사로 전화해서 장례지도사와 통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설사 장례지도사 아시는 분이 없거나 보험 가입한 상조회사가 없더라도 장례식장에 전화를 해도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가족이 내 남편이나 내 아내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아니면 내 자식이 이런 질환으로 이렇게 병원 치료를 오래 받다가 이제 임종을 집에서 했습니다라고 하면요. 거기에 맞춰서 그 검안을 하는 의사를 보내줍니다. 아니면 응급 그 사설 구급차를 통해서 장례식장으로 한 다음에 그 절차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집에서 죽으면 경찰이 와가지고 부검해야 돼? 라는 이러한 또 정보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내 죽음을 갖다가 할 수 있다 충분히. 그러니까 그 절차에 대해서도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 존재 자체가 이 온 우주에 정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가. 내 몸을 믿어라. 근데 그거를 조금 실천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내 하루하루 삶을 어떻게 사는지랑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삶은 그냥 주어지는 거고 죽음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가 병원을 쫓아다니고 몸에 좋다는 건강기능식품을 챙겨 먹어야 되는 강박에 집착에 시달리는 것은 결국엔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무식에 깔려 있다는 걸 깨닫고 나면 너무 오래 사는 그런 죽음 집착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께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드디어 채소과일식 레시피를 책으로 만든 거죠. 이번에 출간한 책에는 110가지의 채소과일식을 화식을 통해서 만드는 누구나 일반적으로 먹기 편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A 주스, 레몬수, 음향탕 이것만으로도 7대3의 법칙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많이 좋아지셨다는 응원 댓글과 혈당에서 그 지긋지긋한 혈압약, 당뇨약 많은 댓글이 있으셨지만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일상생활에서 뭘 먹었으면 좋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드리기 위해서 일반인들도 하시기 편한 방법을 제가 책에 담아봤는데요. 방법은 편합니다. 100일 동안만 한번 채소과일식으로 매일 하루 한 끼는 내가 만들어서 먹어보자 라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레시피가 110가지인데 이걸 100가지를 내가 100일 동안 하루 하나씩은 해서 만들어보자. 그 중에는 뭐 다 해보시지 않으셔도 돼요. 이 중에는 이게 내가 좋네? 이게 나에게 맞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루 시작을 할 때 물로 시작을 하고 미지근한 물로 시작을 하라고 말씀드리기 음향탕이고 그 다음 여러분이 특별한 뭔가를 찾아서 오일에 집착하지 마라. 올리브 오일부터 해서 대마 종자회부터 해서 아보카도 오일 이런 거에 집착하지 마라. 저는 물론 가공식품, 초초초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보다는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요새 땅버가 정말 유행이거든요. 땅콩버터. 근데 그거조차도 소화가 잘 안 되신 분이 많아요. 불포화 지방산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게 농도가 진하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는 소화가 잘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원물 그대로도 먹어보고 스무디 형태로 갈아서도 먹어보고 찹증 형태로도 드셔봐라. 이 CCA 주스 사과, 당근, 양배추 레시피를 드렸지만 이제는 먹는 즐거움을 채소 과일을 바탕으로 해서 하루 한 가지씩 만들어서 드셔봐라. 그러면 여러분이 먹고 싶은 때로는 치킨도 먹고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이렇게 하시더라도 우리 몸은 반드시 회복한다. 이것은 만성질환자부터 해서 말기암 환자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일 동안만 현재 내가 지난 10년 넘게 건강기능식품을 먹어왔다면 끊어보십시오. 3개월만. 그리고 이 3개월 동안 당연히 술, 담배 같이 끊어주시면 좋겠죠.
뭘 먹느냐보다 내가 이것을 어떤 마음으로 먹고 제대로 먹느냐, 그러니까 즐겁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저는 강조를 드려요. 그래서 이 레시피조차도 너무 강박하에 집착에 이렇게 쌓여서 주어진 대로 만들려고 하시지 말고 나만의 레시피, 내 입맛에 맞춰서. 그래서 이 책에는 설탕을 거의 쓰지 않은 상태를 썼습니다. 그래도 단맛을 충분히 낼 수 있다는 거죠. 인공감미료가 더 이상 몸에 좋지 않다는 사실은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제가 2022년도부터 계속 경고를 드렸던 아스팜탄, 아세스판칼륨, 제로 마케팅에 속지 마라, 당류 제로에 속지 마라, 설탕 대신 인공감미료를 넣어서 이거는 혈당을 안 올리니까 몸에 좋다라고 마케팅했던 게 이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갖고 온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스테비아부터 해서 에리스톨, 근데 우리가 놓치기 쉬웠던 말티톨이라는 성분까지 정말 모든 가공식품에 쓰이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인슐린 저항성을 갖고 온다. 저는 이 인슐린 저항성에도 우리 몸이 갇히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혈당에 대해서 너무나 공포불안 마케팅을 하니까요. 그래서 채소과일, 특히 과일을 못 먹게 하는 마케팅이 먹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무디, 착즙은 아예 못 먹게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인공감미료, 혈당 안 올리거든요. 그런데 몸에 안 좋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모든 만성질환을 갖고 온 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이 혈당을 안 올리기 때문에 우리 당뇨 질환자들 중에 술은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술을 먹으면 혈당이 떨어지는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혈당이라는 수치에 너무나 두려움을 갖고 사시지 마라. 혈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금은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먹고 싶은 거 먹고 드실 수 있어요. 라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삼시세끼 라면만 먹어도 건강하게 살다가 80, 90세에 돌아가시는 어르신들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처럼 우리 몸이 가진 자연 치유력은 위대하다. 그거를 인위적인 약물들과 불필요한 연명치료라는 이름으로 우리 의료진들 그리고 전 세계 선진 국가에서는 모두 다 인정한 삶의 존엄성을 해치는 과잉 진료, 과잉 치료들로 우리 삶의 끝을 그리고 가족들에게 너무나 큰 부담과 슬픔을 주지 말자라는 것까지 현재는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연을 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부모님께서도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두 분께서 나란히 손을 잡고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소나 노인복지관이나 이러한 곳을 찾으셔서 신청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건 자식인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이제는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최고의 예방은 조기검진이 아니다. 병원 검사가 아니고 우리가 하루하루 어떤 마음을 갖고 무엇을 제대로 먹고 사느냐.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저속노화, 노화를 막아준다. 이 개념이 아니고 하루를 살더라도 언제 죽더라도 마음 편히 죽을 수 있게 하는 그 삶의 방식을 갖추는 그러한 마음의 편안함을 가지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치유는 예방입니다. 감사합니다.